일단 오늘 저희 학교에 초청을 수락해 주신 프랑스어 주리안 교수님 그리고 김영호 선생님한테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침 어제 주리안 선생님께서 꽤 결정하기 어려운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만 30여 분 동안에 제가 강연록을 우리말로 읽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내용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Bonjour, merci d'être aujourd'hui ici. 네, 저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리스에서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아갔던 방향은 이 극동아시아를 통해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유럽의 존재의 언어로 구성된 철학 사이로부터 빠져나와서 새롭게 질문을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유럽 사이를 무시하거나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중국으로, 극동아시아를 통해서 연구를 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Il ne s'agit pas de faire de la philosophie comparée, c'est-à-dire d'étudier quelles seraient les ressemblances. 제가 하는 작업은 비교 철학이 아닙니다. 비교라는 것은 유사성과 차이를 통해서 이 극동의 사유, 유럽의 사유를 정리하고 분류하는 것이라면, 제가 하는 작업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유럽 사유와 중국 사유를 서로 비춰봄으로써, 맞대면시킴으로써 서로 각각의 사유가 사유하지 않은 것을 다시 사유하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유럽 철학을 극동이라는, 중국이나 극동이라는 바깥으로부터 고찰함으로써 우리 사유의 새로운 길을 열고 새롭게 사유의 주도권을 잡아보려는 시도입니다. 주리안 교수는 우리가 여태까지 알아왔던 서양 사람들, 그러니까 서양 사상과 반열에서는 너무도 이색적인 사람입니다. 이색적인 사람이고, 이분 본인이 내가 왜 하필 중국을 공부했니? 이 양반하고 나하고 나는 그때 대륙을 못 갔고 시기가 같아요. 그래서 이 모택동이 무너지고 등소평 들어서면서 아주 활발하게 중국이 움직일 때 중국을 체험했어요. 나는 대만에 가서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제 이 세계 질서가 정말 바뀌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하필 내가 중국을 택했는가 하는 것에 세 가지 이유를 댔어요. 뭐냐면은 서양 철학의 뼈대를 이루는 인도 유로피안 랭귀지죠. 인도 유로피안 way of thinking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찬스다. 둘째는 역사적으로 사실 우리가 지금 동서양이 잘 소통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몇천 년 동안 단절된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거는 사실 서양인들에게 전혀 몰랐던 거예요. 청나라 말기까지는.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제수이트나 프랑스 외방 선교사들 몇 명 오기까지는 전혀 이건 몰랐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서양과 단절되었다. 같은 인간으로 이 지구상에 살면서 서양 사람이 아닌 단절된 아주 독특한 문명이 있다는 사실이 그 충격적 아니냐, 우리 서양 사람들을 볼 적에는. 그 다음에 셋째적으로 뭐냐면은 중국 사유도 그렇고 한국 사유도 그렇지만은 그게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 못지않게 텍스트로 남아있다. 그들의 주장과 생각들이 텍스트로 남아있다. 그럴 적에 이거 안 공부하고 뭘 공부하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원래 프랑스라는 나라가 페리온이 돌아오면서 발굴이니 이런 거 쭉 들어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마르셀 그라넨이 이 유명한 책들이 쭉 내려왔지만, 그들은 중국을 알면서 뭐냐면은 그 언어에 담긴 내용을 그냥 숙지해서 자기네 문명에 조금 도움을 주는, 그리고 박물관의 진열품 정도로나 흡수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전혀 그런 각도가 아니고 중국 문명이라든가 이런 동방의 문명을 가지고 완전히 서양의 사유를 내가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철학의 가능성을 나는 발견했다. 그래서 이 사람 책을 읽으면은 나는 사실 충격이 와요. 내가 그동안 뭘 했나 하는 반성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사실 오늘 요 만나기까지 내가 사실은 좀 벌벌 떨었다고. 어떻게 잠도 잘 안 오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좀 공포스러운 인물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나 같은 사이놀로지스트가 불란서 가서 파리 대학의 교수가 돼서 그냥 서양 철학을 까는 렉처를 드립대 해대는 것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거는 서양인들이 그런 면에서도 우리 동양을 아는 데 있어서 앞서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줘요.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들 이 양반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우리 상식,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상식. 근데 그 상식을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언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철학화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좀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공포를 느끼시고 미래의 프랑스와 줄리앙을 뛰어넘는 철학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원래 텍스트 이름은 철학의 종말인데요. 철학이 정당화되는 것은 작동을 통해서이다. 또한 이런 작동이 내버려질 때 오늘날 정신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점을 알 수 있다.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자기를 이야기하는 오늘날 매우 확산된 유혹과 반대로 철학의 과제는 차갑게 엄정하다. 철학의 과제는 임시 처방을 버리고 일화 차원을 벗겨내는 것뿐 아니라 탈인격화하는 것이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하듯이 내가 아니라 담론 또는 이성을 들어야 한다. 철학자의 나는 전기가 아니다. 철학자의 나는 전형적 사례로 확립되고 나아가 주체들이 보편을 활성화하기 위해 탈개인화한다. 철학은 개별적이거나 특권화되며 통과의례나 신비주의적인 모든 경험으로부터 빠져나오고자 하는가, 오직 철학이 고찰하는 경험은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모든 주체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되며 이는 문화와 역사를 횡단하는 관점에서도 적용된다. 이것이야말로 철학의 고행이고 토대이며 도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은 사유의 동일한 언어, 그러나 매번 가공해야 하는 언어 속에서 예를 들어 니체와 플라톤의 대화나 유럽이 노자를 읽는 경우처럼 극히 다양한 세계에 속한 사유들을 대화시킬 수 있다고 합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유들은 그들 맥락을 충분히 추상화함으로써 개념의 한가운데서 서로 정신으로서 이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것이 바로 철학행위의 조건으로서 로고스의 의미이다. 따라서 철학이 자신의 광장을 끊임없이 열려면 철학은 자기에게 고유하지만 항상 다시 쟁취해야 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바로 철학을 통해서 정신은 방법론적으로 건립되고 하나의 전체로서 구성된다. 이 점에서 철학과 정신은 서로 연결된 부분이 있고 이것 없이 철학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사람들은 철학의 죽음을 부르짖을 것이다. 우선 철학은 탈인격화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질문을 하는 특별한 방식으로서 문자 그대로 자신 앞에 드러내놓고 던지는 것이다. 내 안에 담고 있고 내 쪽으로 나를 찢어놓는 질문을 나는 나에게서 떼어내고 나의 바깥의 정신으로서 투영하며 이는 이 질문을 공유할 공통의 질문으로 삼고 다른 질문들과의 체계를 이루는 사례로서 건립할 수 있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하도록 처음 가르쳐준 사람은 소크라테스이다. 즉 서로 맞대면하면서 짜여지고 나아가 서로 대립하는 정신의 가능성들로서 질문을 구성하는 법을 가르쳐준 것이다. 이에 따라 사유의 전개는 항상 다른 사유들과 맞대면하면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에서 사유한다는 것은 비판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또한 철학은 일반성으로 상승하고 이 사례들을 패러다임으로 건립하기 위해 모델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 개념의 기획과 함께 가며 플라톤에서의 미래 존재를 사유하도록 해준다. 이 점에서 정신은 이상계 또는 관념계의 차원에 따라 전개되면서 입체성을 갖는다.
또한 이 투영된 미래 존재가 사실 속에 구현될 수 없다는 점은 플라톤이 그의 이상국가에 대해 말하듯이 이 미래 존재를 전혀 무효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건립된 모델은 경험을 이 모델에 따라 조정하는 데 쓰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철학을 견고한 근거를 결여한 모든 설교와 결정적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차원에서 철학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자기 조건의 상류로 거슬러 오름으로써 공리화한다. 즉 더 이상으로 오를 수 없고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가운데 근거들에 따른 질서가 비롯하는 최초의 시작을 정립함으로써 공리화하는 것이다. 정신은 여기서 원리를 찾지는 못한다고 해도 첫 번째 매듭을 짓는다. 비록 철학이 공리체계를 산출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기 사유의 사유되지 않은 것으로 거슬러 오르고 자기에게 원리로 사용되는 것에 관해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필연성에 머물고 나아가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철학은 없다. 따라서 철학은 오늘날의 합치 담론들이 한가운데에서 끔찍하게 고독하다. 자신이 작업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심지어 영웅적인 한계를 맞대면하기 때문이다. 철학은 특정 영역 안에서 구성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절차를 통해 간극, 즉 그로부터 정신이 가동하고 강화되는 간극을 스스로에게 연다. 철학이 이제 진리의 탐구가 아니거나 또는 진리의 탐구는 철학에게 외적 목표와 자극으로서만 사용되며 오히려 철학은 사유 가능한 것을 산출하거나 형상화하기 위해 사유 안에서 가공하며 이를 위해 근거들로서 조직된다는 점은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 말해 철학이 변증법으로 전개되도록 한다. 그런데 그야말로 철학이 즉각성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매개하며 따라서 사유에 끈기 있는 여정을 요청한다는 것은 분명 마우스 클릭과 기성 사유의 시대에 철학을 점점 덜 용인할 수 있게 만드는 점이다. 철학의 시간은 반드시 인내와 긴 호흡을 필요로 한다. 철학에서 갑작스러움은 없다. 솟아오르는 아이디어의 갑작스러움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곧이어 다시 취해지고 반성되며 근거를 갖추고 정신으로 구성될 것을 요청한다. 때문에 오늘날 철학자는 논거에 시간을 주지 않고서 논거를 슬로건으로 환원할 수밖에 없는 논쟁들에서 극히 불편해한다. 위급하다고 믿어지고 더 쉽게 접근될수록 만족스러운 이 세계는 철학의 되새김질을 아직 견딜 수 있는 것. 실제로 형이상학의 소멸과 진리의 절대성에 대한 근대적 의심과 더불어 철학이 정신의 속성으로서 고유한 장소와 이데아들의 장소를 자기에게 부여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 유감스러워할 일이 아니다. 철학은 맞대면 관계,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근원적으로 철학의 사명을 이루는 간극에 의해 생긴 사이만을 장소로 갖는다는 점이 여기서 다시 확인된다. 지식들로 환원되는 대신에 지식들 사이의 가로지름을 통해서 그리고 지식들 사이에서의 작용 속에서 생긴 간극 말이다. 따라서 철학의 역사에 매몰되기보다는 탐험의 사명으로 사유의 무한한 간극들을 통해 철학과 철학 사이의 작용 속에서 생긴 간극 말이다. 철학사도 다른 모든 역사와 마찬가지로 논리적으로 종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근대성의 마지막 위대한 서사가 문학에서 만족스러워하듯이 철학이 문학에게 억지로 바통을 넘기면서 문학에 자리를 내주는 것이 너무 성급하고 순진한 일이라면 오히려 철학은 문학과도 협력을 해야 할 것이고 우선 이는 철학이 이제 더 이상 저버릴 수 없는 삶을 사유하기 위해서이다. 문학을 자기 뜻대로 굽힘으로써 문학 안에서 철학을 예시하거나 문학에 대해 담론을 펼치고 학술적으로 문학을 해설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학과 협력하여 스스로를 가공하고 우선 논증의 구성과 경험의 묘사 또는 추상과 구체 또는 이성의 보편과 서사의 개별을 배타적인 관계로 간주하지 않고서 이 양극 사이에서 작업하면서 문학과 협력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신은 매몰되지 않고서는 그 어느 쪽에도 갇힐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명확하기 때문이며 정신이 무한정하게 통행할 수 있는 것은 사이에서 가동하면서이지 이데아들이 어떤 다른 곳에 위치하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벗어난 정신을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 있는 승화의 경지나 이념계로 간주하는 것이야말로 오류이자 가장 끔찍한 오류일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작동하는 정신만 있을 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정신은 세상에서 투쟁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 불어로 쓰여진 이 문장을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한 이 이근세 교수의 노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원래 그 의도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간극을 벌린다, 그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말이 제일 중요한 말 같은데, 그 말을 또 딴 말로 하면 탈합치라는 말을 써요. 탈합치. 그러니까 탈합치라는 거는 모든 의견을 하나로 합치시켜서 수렴하는 것이 철학의 목적인 것처럼, 예를 들면 어떤 변증법적인 대화의 목적도 어떤 합치된 결론에 이른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사실은 인류사를 지배한 모든 이데올로기 폭력이 합치의 폭력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합치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야 된다. 탈. 그것이 철학의 자유다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딴 말로 해서 간극을 벌린다. 이게 그러니까 뭐 기존의 관념으로 내 머리가 가득 꽉 차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간극이 안 생겨, 사이가 안 생겨요. 근데 그 기존의 어떠한 관념으로부터 나의 사유를 떼어낸다. 그래서 간극을 벌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탈합치라는 의미도 되고, 그러니까 그 간극을 벌리는 작업의 결정적인 모티베이션들을 이분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동양 철학, 동방의 사유에서 가져왔다 이렇게 출발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 안 해요. 이 사람이 자기화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자기 철학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놀라운 담론인데, 그냥 간단하게 내가 마지막에 얘기를 하자면은, 제일 마지막에 결론으로는 이랬잖아요. 승화의 경지나 이념계로 간주하는 것이야말로 오류이자 끔찍한 오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한마디로 해서 세상에서 작동하는 정신, 작동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지, 하여튼 작동하는 정신만이 있을 뿐이며, 그러기 때문에 정신은 세상 속에서, 여기 세상이라는 건 세상 속에서 같이 세상과 더불어 투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우리 동방의 사유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 앞에 5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은 탈인격화해야 된다. 철학적 사유라는 건 탈인격화해야 된다. 탈개인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하는 로고스라는 개념까지 거기에 집어넣고 그랬는데,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델화가 돼야 그게 더 효율적인 어떠한 뭐 간극이 생긴다, 그런 의미인지 모르지만, 모델화하고 그 다음에 공리화하고 변증법적으로 전개되도록 한다라는 이 논의가 내가 보기에는 아주 전형적인 서양 철학의 기존의 방식과 뭐 그렇게 다르냐. 그 또다시 공리화하고 또다시 모델화하고, 그럼 그거 또다시 하나의 그 방식이, 그리고 왜 철학이 개인화될 수 없는가. 나의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도 철학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노노에서는 벌써 이 삶 속에서 던지지는 말이지, 플라톤의 대화로처럼 무슨 얼티메트 궁극적인 진리라고 서로 추구해가고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 사람이 이 페이퍼 자체의 논의를 보면 그렇게 동방 철학을 제대로 흡수한 것 같지 않다, 이런 말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De cette question, je voudrais préciser les termes d'abord. J'ai dit philosophie. 제가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근데 지금 철학을 차별하기 위한 것은 하위 철학들, 이 시장에서, 여론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철학들, 사이비 철학들을 말합니다. 그 사이비 철학들이라는 것은 지금 개인의 삶을 그냥 이야기하는, 개념화하지 않고 개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철학들인데, 이 철학이라는 것은 추상작용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추상이 그러니까 보편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개인을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잠정적으로 개인을 떠나는 것이고 경험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더 효과적으로 세상에 개입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개인의 차원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상화시키고 개념화하는 작업을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고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죠. Dans mon chemin de pensée, j'ai cru nécessaire de m'écarter. 물론 맞습니다. 이 그리스로부터 그 간극을 벌리기 위해서 그 극동의 다른 사유를 통해서 나아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서양 사유의 요청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서양 철학을 동요시키기 위해서 이 중국 사유에 의거했지만 그 서양 철학이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그거는 로고스의 사유입니다. 특히 로고스라는 것은 언어를 가공하는 것이고 언어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논어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공자가 나는 말하지 않고자 한다. 언어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말이 의심되고 있는 문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를 경계하는 문화인데 이 세계화되고 있는 이 세계에서 서양 철학의 독특성, 싱귤라리티, 개별성이 있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 언어에 대한 신뢰, 로고스에 대한 것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마치 프로 중국인 것처럼. 그래서 중국 철학에 대한 옹호를 하고 서양 철학을 비판을 하고 이런 작업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사유를 통해서 서양 철학을 해체하는 작업이 있다면 동시에 중국 철학을 통해서 다시 서양 철학의 장점을 보려는 시도도 계속 논의가 펼쳐져요. 그 중에 하나가 로고스인 것이죠. 불가능한 누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히랍 시대로부터 모든 조각이고 모든 게 그림이고 서양은 누드를 그렇게 부르는데 왜 동양에서 누드화라는 게 없냐? 춘화는 누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색감을 그냥 좀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드가 없냐? 근데 이거는 서양 사람들은 사실은 이 플라톤 이래로 이체를 하나의 아이디얼 폼으로 봤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인간의 형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아이디얼 폼을 추구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잘 이해 못하는 그런데 이런 동서의 차이, 재미난 문제잖아요. 이런 거를 일상에 다 끄집어내요. 이거는 예를 고유한 변화, 이건 상당히 노자적인,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변하는데 왜 우리가 그걸 변하지 않느냐. 이게 고유하게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변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결국은 나도 어제보다 오늘 벌써 늙었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전략은 손자병법 뭘 가지고 굉장히 전략이라는 문제를 또 철학적 해가지고 상당히 잘 쓴 글이고 여기도 문화적 정체성은 없다. 이거는 이 문화라는 게 어떤 한국 사람들 말하는 한의 문화라든가 말이야 한국이면 근데 그런 정체성이라는 게 사실 문화에는 없는 거다 이거예요. 본질적으로 무슨 불란서의 불란서 문화의 정체성이 있고 한국의 한국 문화의 중국의 중국 문화 이런 거 원래 없는 거다. 그러면은 여기 타락치 아까 말씀드린 거 그리고 풍경에 대하여도 이제 재밌죠. 이게 뭐냐면 일반 이런 풍경을 갖다가 서양에서는 그냥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 그건 하나의 오큐로센트리스 하나의 시각 중심적으로 이 세상을 기하학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풍경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다는 게 통경에는 말도 없었다는 게 우리는 뭐가 있냐면 산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산과 물. 그 아주 대립적인 음양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를 이 사람이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위대해요. 이런 걸 다 문제를 끄집어내는데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 다 봤다고 내가 아주 이거 고통스럽게 다 읽었다니까. 그런데 양반한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역시 그건 뭐냐면은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게 왜 이렇게 개념화해서 어렵게 쓰느냐. 철학이라는 게 이 양반이 타락치라고 한다면 정말 이걸 기술하는 방식도 이게 불란서 사람들한테도 이게 쉽게 읽을 책들이 아니에요.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1의 질문은 뭐냐면 우리 철학 그러면 말이에요. 여기 철학의 종말을 얘기했잖아요. 이 논문은 그 굉장히 잘 쓴 논문이에요. 이거 굉장히 우리 효율적으로 이분에 대한 저는 충분한 리스펙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말을 논할 철학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철학이라는 이름 하에 진행되어 온 역사적인 지적 활동이 없다고. 그냥 이 원형은 원효의 그냥 생각이 있는 거고, 그리고 조선유학이 있으면 조선유학의 사단 칠정론이 있는 거지, 그거를 하나의 철학이라는 개념. 서양은 지금 이 소위 말해서 피타고라스 이래 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쭉 내려오는 거에 필로소피라는 그 개념이 이미 히라모로 있다고요. 그 말에서부터 쭉 그 철학이라는 말 속에서 이게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아주 유구한 전통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 사유가 이미 탈합치되어 있다고.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서양 사람들이 최근에 나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이 양반이 애써서 이렇게 탈합치를 운운하시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나는 서양 철학을 공부 안 할수록 우리는 더 건강해지는 거 아닌가? 난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는 너무 아직도 그 철학이라는데 집착을 해서 이거를 전파하려고 한다면은, 사유를 말씀하신다면 조금 어렵지 않냐? 우리 동방 여기 한국에서는 최소한 그렇게 절실하게 맥힐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원 선생님의 말씀은 참 프랑스어로 옮기기가 어려워요. 말씀이시고, 그러나 제가 제 방식대로 좀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상하지 않고. 혹시 선생님 질문에 저런 내용이 좀 저런 의도가 있으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주량 선생님의 이 철학에서 동양 사유의 위상이 과연 있는가, 또는 무엇인가, 아직 동양 사유가 남아 있는가, 이 말씀을 좀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있겠죠. 왜냐면 지금 타락치라는 아이디어도 이거 뭐냐면 개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기존의 모든 기존 관념에서, 그리고 아까 현실 속에서 오퍼레이션 해야 된다는, 활동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이 양반을 읽어보면, 예를 들면 도가 비성도다 그러면 도를 도라고 말하면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를 개념화할 때 그건 이미 상도가 아니라는 거야. 이 현실에서 오퍼레이션하는 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런 얘기를, 서양 철학에도 물론 그런 유파가 있겠지만 이 동양적 사유를 근본으로 깔고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도가적 사유라든가 불가적 사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거를 상당히 소화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틀림이 없다. Non, pour moi, ça ne se situe pas du tout de cette façon-là. Philosopher, c'est s'interroger. 철학은 질문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유럽 철학의 문제는, 유럽 철학은 질문을 던지되 항상 유럽의 그 틀 내부에서만 질문을 해왔습니다. 니체가 말했듯이 이제 격세유전이라고 하죠. 항상 어떤 자기들의 환경 체제에서 늘상 던지는 질문만을 해왔습니다. 즉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유럽 철학은. 그래서 주량 선생님은 인도 유럽어를 떠나고자 했고, 그래서 중국어를 간 것이고요. 중국어를 공부한 것이고, 유럽과 중국은 근본적으로 역사적으로 아무런 영향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 17세기까지는 중국은 유럽의 바깥이었고요. 그래서 외부성을 만남으로써 유럽 사회가 질문하지 못해왔던 것을 질문하려고 한 것입니다. 특히 유럽은 플라톤도 존재의 언어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존재의 언어에서 빠져나오려면 유럽 안에서는 불가능한 작업이고, 유럽 바깥을 통해서만 가능한 작업이죠. 그러니까 유럽 사회의 분란을 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중국을 거쳐서 나아간 것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철학자로서의 언어,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철학이고, 논증하는 것, 이 로고스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중국의 선비가 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현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사유하기 위해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중국어를 배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플라톤을 다시 읽기 위해서였습니다. Je prends deux exemples de livres que vous avez présentés. 네, 다시 두 가지 예를 좀 첨언하셨는데요. 왜 무드라는 나체라는 것이, 나체화라는 것이 왜 서양에서만 가능했고 중국에서 불가능했는가? 근데 서양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풍경에 대해서 마찬가지고요. 항상 유럽 모든 언어들이 풍경에 대해서 말할 때 영어로 뭐 랜드스케이프라고 하고 독일어로 다른 말로 러시아어 이 모든 말들이 다 어원이 똑같습니다. 항상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는 것이죠. 풍경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바깥을 통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생각할 생각조차 않은 것을 생각하려는 시도예요. 나는 생각할 생각조차 안 했던 것을 생각하려 시도한다. 그게 내 작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아직도 그 철학자로서의 작업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중국으로 뭐 회귀하거나 중국으로 회심하거나 중국인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분의 철학적으로서 대표적인 책이 이 책이거든요. 제가 아마존 통해서 샀는데 From Being to Living이란 말이에요. 이건 잊기, 이제 문자대로 하면 잊기로부터 살기. 철학의 근본적인 이건 혁명이에요. 서양에서는 모든 철학적 담론이 이 being을 전제하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그건 최근에 하이데거의 말년 철학에서도 존재 그 자체, sein 그 자체가 뭐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거 굉장한 변화죠. 굉장한 변화인데 이 존재라는 거, 존재론이라는 것 자체가 있다는 게 있는 게 그냥 있는 거지. 왜 있다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걸었냐 이거. 왜 이렇게 있다는 게 문제냐? 그건 뭐냐면 없는 걸 쌍으로 있다고 그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거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게 어디 있냐 말이야.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인격적인 존재로 있다라고 하는 게 중세기 모든 존재론의 핵심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양의 존재론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 설정된 문제예요. 이거는 그 비라는 것 자체가 문제될 까닭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것의 구체적인 문제는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거 지금 우리 삶의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윤석열이가 보기 싫다든가 뭐 마누라가 어떻다든가 지금 남북이 뭐 위태롭다든가 뭐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든가 이건 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아주 에센셜한 문제들이 이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도외시하고 철학적 사고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그 개념화해야 되고 로고스를 포기하지 못하고 가겠다. 그러면 진짜 그게 리빙으로 가는 거냐 이거야. 아직도 그런 식으로는 리빙 가려 아직 멀었다 이거야. Oui, moi je ne suis pas un philosophe de télévision qui répond comme ça d'un clic. Il faut que je réfléchisse un peu à cette question qui est importante. 방금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답이 나오는 게 철학자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동 판매가. Ce que je veux dire simplement, c'est que la philosophie grecque s'est déployée dans le verbe être. 서양 철학이 이 존재 동사를 강조한 문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존재 때문에 삶이 망각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되찾기 위해서 그리스 철학이 하지 못하는 것이 종교인데 그리스 철학으로 가느냐, 이성으로 가느냐, 아니면 종교로 가느냐, 신앙으로 가느냐, 삶으로 가느냐 이러한 이분법에 빠지고 싶지 않고 그래서 이제 중국 철학을 통해서 다시 유럽 철학을 다시 보는 것이죠. 삶의 문제를 다시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 사유에서 삶의 사유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짜 진정한 의미의 사유가 있었느냐, 살기만 했지 삶에 대한 사유가 있었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 사유와 중국 사유를 계속 오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J'ai entendu un mot, Tsunze, Tsuntai, être. 존재. Oui, ça c'est Tsuntai. Oui. Mais c'est pas être justement. C'est que 이제 한 가지 좀 정확히 할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존재라는 단어, 지금 뭐 중국에서 쓰고 있고 저희도 쓰고 있는 존재는 서양에서 말하는 비잉이 아니다. 그리스에서 말하는 그
being이라는 것은 그 삶이 무엇인가를 묻는 개념이고, 본질을 묻는 개념이고, 그래서 진리를 찾아내는 개념이고, 그리고 그 진리의 그 발견을 통해서 과학을 구성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을 그 뒤바꿔 놓은 과학을 탄생하게 만든 동사예요. 그래서 이 지금 동방에서 쓰고 있는 우리 존재라는 단어하고 혼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존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지금 말씀했듯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존재라는 건 그냥 있다 그런 의미로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서양 철학에서 온톨로지에서 얘기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말씀하는 대로 맞죠. 그런데 그런 식의 존재론이라는 거를 이미 사르트르도 실존이 본질에 선행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벌써 사르트르만 그 깊게 얘기해도 우리가 존재라는 건 이미 극복을 한 문명이에요. 서양 문명. 근데 오히려 우리는 사실은 역으로 예수 얘기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시랍 철학에서 내려오는 이 이데아론이라는 게 중세기로 들어오면서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이거 존재론하고 합치된단 말이에요. 그거랑 융합이 되면서 근대를 나오면서 크리안 디스팅트하고 무슨 데카르트부터 근세 철학이 출발했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뭐 해결의 절대 이성이고 뭐가 쭉 내려오기까지 서양은 아주 끔찍하게 이 어떤 절대 정신의 지배라고 하는 여기서 갇혀왔기 때문에 나는 서양이 여기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인류 문명의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러니까는 그러려면은 사실은 기독교 자체가 폭파돼야 되는데 그럴 희망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많을 텐데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From Being to Living이라고 하는 이 테마는 로고스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디까지나 이 주역에 함께해서 말하듯이 우리는 사물을 보는 거고 사유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누라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끼냐. 함께라는 건 모두 다 함자인데 이 함자 밑에 마음심이 붙으면은 느낄 감자가 돼요.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거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느낌 속에서 언어를 초월하는 어떠한 그 속에서 우리가 존재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존재론을 또다시 로고스화하면은 그것은 말짱황이다. 같은 그 수레바퀴 속을 돌 뿐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내 선생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우리 줄리앙 선생님은 그런 문제들 다 포괄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여기 보시면은. 그런데 역시 서양 철학적인 그런 사유 속에 끊임없이 빠져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그동안에 서양 줄리앙 선생 같이 이런 분들이 이러한 과거의 잘못을 회복하고 새로운 사유를 간극을 벌려서 열자 하더라도 그동안 서양이 세상에다 뿌려놓은 죄악이 얼마냐. 우리 한국 문명은 이 시대를 통해서 서양 교육을 받으면서 완전히 서양의 악랄한 아주 후진적인 측면만 배워가지고 지금 이 꼴에 이르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제가 좀 선생님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열심히 서양을 배워왔잖아요. 지금 선생님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왜 거기 또 서양이 들어가 있냐 이런 비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서양 학문 또는 철학만 이야기하잖아요. 서양 철학은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인가? 백해 무익한 것인가?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선생님께서 이 악질이라고 했잖아요. 과연 그런 것인가? 나도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또 이 양반하고 비슷한 대답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은
제가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서양 철학적 사고로 훈련이 됐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서양 철학이 로고스적인 헤라클레이투스 철학에서도 로고스가 있고 불이라는 게 있거든요. 판타레인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게 있고 로고스가 있고 그런데 사실은 판타레인만 가지고는 좀 이 논리적 사유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도 파르메니데스를 그냥 줄줄 외우고 뭐 그러면서 여태까지 공부를 해왔는데 결국은 그 서양 철학을 저도 진지하게 공부하고 그 장점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거는 100% 맞죠. 그러나 지금 저의 느낌은 우리가 그토록 서양을 배우고 그토록 흠모하면서 내가 그리 어려운 공부를 해가면서 그냥 그 외국에서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언어를 그냥 쌩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이게 우리 문명에 정말 필요한 그 자산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늙으니까 회의가 오는 거죠, 사실은. 회의가. 우리가 그토록 1세기 동안 배웠는데 과학을 포함해서 모든 서양적인 문명의 장점을 포용하려고 그토록 애썼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나 나나 그렇게 발발거리고 공부를 했는데 과연 이게 바른 길인가 아주 본질적인 회의가 들고 있습니다. 회의의 차원이신 거죠? 회의죠, 회의. 그것의 유용성이나 이런 거는 내가 누구보다도 서양 철학적 사유로 깊은 사람이죠. D'abord, je ne parle pas d'Occident, je parle d'Europe. Pour moi, c'est très différent. 우선 서양, 옥시덴트, 서양이 아니라 지금 유럽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양은 이데올로기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유럽은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고 그 역사에서 철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철학에 나쁜 측면이라는 건 없습니다. 서양 철학이 됐든 동양 철학이 됐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개념을 하나 말씀하셨는데요. 이 자원이라는 개념을 말씀하십니다. 자원. 서양 철학도 중요한 자원이 되고 중국 사유도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원을 어떻게 발굴하고 예를 들어서 그 유럽 철학을 중국 철학을 통해서 질문을 던짐으로써 순수 사유를 위해서 이 양쪽을 맞대응을 시키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수 사유라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있는 어떤 관념으로서의 순수 사유가 아니라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사유하는 것, 살아있는 사유, 그것을 말합니다. 그 순수 사유를 가동하기 위해서 유럽 사유나 그 중국 사유나 이것을 자원으로서 활용을 하는 것이지 그 어느 한쪽을 옹호하기 위해서 뭐 중국을 옹호하기 위해서 유럽인이 되기 위해서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존재에서 삶으로 이 책에서도 이 두 개념을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교차하고 오가는 두 자원 사이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 나가는 작업이고 그게 타락 작업이죠. 그러니까 원래 천재시잖아요, 이분이. 에코노머를 나온 사람이 나같이 고대 나오고 보성 나오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주 전국에서 1등 가는 그런 천재예요. 그래서 무슨 유재니? 에코노머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면에서 철학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국부적인 질문에 뭐 이렇게 당황하거나 그럴 만한 사유의 폭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이 양반은 심오한 사유의 폭을 가지고 있고 어려운데도 쉬워요. 이 양반 그 쓰는 책이. 그리고 독특한 거는 BTS가 왜 서양 사람들한테 이게 BTS가 한국어 가사를 그대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 부르잖아요. 근데 불란서 그 학계에서 이분이 중국 철학을 얘기할 때는 중국어 개념을 그대로 쓰는 유일한 분이에요.
저 중국말을 해봐도 유창하게 아직도 중국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우리가 얘기를 해서는 안 돼야 되고, 이분의 저작들을 좀 폭넓게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보시면은 정말 얻는 게 많으면서 또 괴로울 거예요. 굉장히 난해한 두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는 이분한테 말씀을 드려요. 내가 여기 와서 외국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지만은 이렇게 진지하고 솔직하게 얘기한 적이 없었다. 오늘 상당히 감동을 주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단지 이게 from being to living을 얘기한다고 할 적에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적 현실에 대한 그 입장이 없을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한국은 지금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이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의문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최근에 경향신문인가 어디 마크롱이 중국에 가서 우리가 대만 위기에 휘말리지 말아야 되고, 유럽이 미국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독자 전략을 취해야 된다. 이거 상당히 마크롱이 얘기한 것들은 유럽이 미국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나가야지, 그렇게 미국이 조종하는 데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의미 없이 휘말려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불란서 언론들이 다 마크롱을 까더라고. 괜히 쓸데없이 분란을 일으킨다든가 이 경향신문 기자 자체가 잘못 선택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상당히 유럽의 그래도 불란서는 세계의 그러니까 지성사에서 이 세계의 어떤 양심을 이끌어가고 자유라든가 평등이라든가 모든 이 민주적 개념을 창출한 문명인데, 그 문명의 제일 가는 사상가로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임미넌트한 관심이 없는가? 국제 정세를. 그렇죠. 국제 정세에 관해서 그런 거를 좀 묻고 싶다, 알고 싶다. 후쿠시마 오염수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컨선을 하고 있지 않은가? Il faut que je distingue entre ce qui est mon opinion personnelle, qui ne regarde que moi, et puis ce qui peut être une opinion plus philosophique, plus élaborée. 개인적인 차원하고 철학적인 차원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무슨 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현재 세계는 이 인류사가 항상 힘의 관계에 의해서 유지되었던 세계지만, 오늘날 특히 제국주의가 다시 출현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국주의의 출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타이완이 독립을 하는 게 낫다고 보십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 큰 문제가 두 개가 있는데, 전 지구화된 이 세계화가 있고, 그래서 언어조차도 지금 영어라는 단일한 언어로 획일화되고 단형화될 위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좀 아까 말한 이 힘의 관계, 제국주의가 다시 출현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류의 이데올로기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주영 선생님이 투쟁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종류의 이데올로기의 균열을 내기 위해서 그 개념이 바로 탈합치예요. 이 합치는 이데올로기고, 모든 종류의 고착화, 닫힘, 굳어버림, 이것의 균열을 내기 위한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이 탈합치, 디코인시던스라는 개념입니다. 선생님한테 선물을 하나, Korean philosophy. 사람은 공자가 아니라도 그 뜻이 다 공자가 같을 수 있다. 이 한국인이라고 해서 쫄리하지 말라 그러죠. 죄송합니다. 책은 만 권이 아니라도
사람의 뜻은 그 만 권 읽은 사람들보다 더 클 수가 있다. 줄리안 교수에게 수훈의 말을 인용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대화한 것을 기념한다. Non, je n'ai sans doute pas été assez clair. Il ne s'agit pas pour moi de penser le rapport entre pensée chinoise. 그러니까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를 유사성과 차이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간극으로 봅니다. 간극은 사이를 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사성과 차이로 본다는 것은 각각의 문화를 분류하고 정리를 하는 개념이고요. 근데 간극을 본다는 것은 이 두 문화의 어떤 벌어진 사이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통해서 그 공통, 커먼이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그 사이, 공통이라는 것은 그 두 문화가 마주침으로써 그 사이에서 각각의 문화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할 때, 어떤 변화가 창출될 때, 진정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를 각각의 사이로 어떤 유사성이나 차이로 정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이 우위에 있고, 뭐 더 좋다라든가, 어떤 것이 더 열등하다든가, 뭐 이런 관점에서 각각의 사유를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 고찰하고, 그래서 이 양쪽 자원을 순환하면서 거기서 어떤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나갈 것인가, 네, 그 점을 고찰합니다. Dans le propos que je tenais aujourd'hui, que vous avez traduit, il s'agissait de voir quelle est la place possible de la philosophie. Je donnais comme place la place de l'antre. 철학, 오늘날 철학의 위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를 창출하는 것이죠. 중국 문화, 유럽 문화 사이만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담론들 간의 사이도 창출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철학의 시대가 있었고, 이제는 문학의 시대다. 그리고 문학의 시대에서는 이제 철학을 삭제해야 되는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문학을 묘사의 측면으로 보고 철학을 개념화의 측면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둘 사이를 계속 오가면서 협력한다는 의미. 예를 들어서 어떤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내가 자기 자신의 경험을 논장으로 한 명을 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철학적인 개념으로 다시 한번 쓸 것인가. 그 개념을 썼을 때 그것이 어떻게 또 철학적인 문학적인 묘사로 또 표현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양쪽을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코오퍼레이션, 협력이라고 이해를 하십니다. Non, mais c'est une question réelle. Donc, elle vaut tout à fait comme question. Je ne pourrais pas répondre aisément parce que. 네, 철학이라는 게 장소라는 게 없습니다. 철학은 사이이죠. 그래서 어떤 철학이 있는 특별한 정해진 장소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철학이 우리 그야말로 지금 제기된 가장 현실적인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것은 삶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삶의 조건도 역시 어떤 사이가 벌어질 때, 어떤 사이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사이가 없이 꽉 막혀 있을 때 더 이상 삶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대충 어떻게 답하라고 구체적인 답은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순환할 때 그게 철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삶의 조건에 대해서 고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줄리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대답하시는 거를 들었으면 알겠지만은 결국 자기가 만들어놓은 어떤 개념, 그리고 그 도식, 그리고 그 어떠한 이 철학적 구성 속에서 결국 안 나가거든요.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철학하고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한 철학이라는 거는 최소한 이 간극을 벌린다라는 것은 진짜 내가 스스로 철학하기를 포기해야 된다. 예, 사람들한테 이해 안 되는 철학, 이거 위선이다 이거야. 예. 이걸 벗어나고 철학하는 사람들이 철학한다는 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나는. 그거는 하나의 철학 자체에 대한 혁명이고,
어느 새 시대를 맞이하려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수은이라는 사람이 다시 개벽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완전히 그냥 새로 뒤엎어버려야 된다. 근데 그런 말씀 드려봐야 여기 이 점잖은 자리에서 뭐 그 내용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나는 철학을 너무 개념적으로 어렵게 풀어가고 있다. 나는 이 양반이 얘기한 거 다 이해를 합니다. 나는 이해하고 그 레퍼런스도 다 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분처럼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에 그 사람들 자꾸 겁주거든. 그리고 그것에 끊임없이 컴플렉스를 안겨주니까 나는 지식인으로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게 내 철학입니다, 지금 현재. 뭐 그 정도로 제가 전달해드리고, 오늘 다시 3시간을 해야 됩니다.